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향계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해드리고 싶은 김재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숨을 한번 들이켜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분, 그리고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어둠과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먼 길을 와주셨어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동 씨 사실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복잡하고 어디 한 군데라도 기대어 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요. 저는 경북 영천에서 살고 있는 소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요. 남편은 10여 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제 인생에 어둠이 내려앉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어둠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큰아들은 대구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둘 다 자기 삶 사느라 바쁘지요. 저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빈집에 혼자 있다 보면 벽지에 햇빛이 번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함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며느리였어요. 큰아들 며느리 지영이라고 35인데 참 살뜰하고 따뜻한 아이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잘해주고 싶었고요. 지영이는 저를 친정엄마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운 좋게 며느리를 잘 만났구나. 노년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여정 어머님 말씀만 들어도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가 떠오르네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그 평온함을 깨뜨리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편하실 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동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짊어진 비밀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 안에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사람들, 제가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지켜야 했던 가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날부터일 거예요. 저에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날.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오던 큰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오는데 제가 김치찌개랑 감자전을 해두려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시댁 행사 있어서 아범이랑 잠깐 들렀다가 조금 늦게 출발해야 해요. 저는 그래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죠.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날 아주 사소한 조짐들이 있었는데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님, 그 조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동 씨 지영이가 예전보다 훨씬 꾸미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름다운 건 좋은 일이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영이는 일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늘 정갈하고 단정했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지영이가 자꾸 전화를 피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들이랑은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하면 늘 바쁘다, 이동 중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그 아이에 대한 제 믿음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저는 지영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사람처럼 급하게 떨리는 목소리요. 어머님, 혹시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린 건가요? 네, 바로 우리 집 마당에서요. 저는 부엌에 있다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 남편 친구였던 남자, 박상도라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 제 남편. 살아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분이죠. 그분은 항상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해 이것저것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서 있었어요. 서로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로 철컥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는 누굴 만나든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제 남편 친구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지영이는 제 눈을 피했고 상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떼다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어머님,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지영이는 울먹이면서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동 씨 사람이 진심으로 깨끗한 사이라면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얼굴을 못 들지도 않아요. 상도 씨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그 순간 몸이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주방 바닥처럼 제가 서 있는 자리도 제 마음도 갑자기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덜덜 떨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 얘기를 다시 꺼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압니다. 저희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님의 마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정 어머님 잠시 숨 좀 고르셔도 됩니다.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머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는 걸 압니다. 혹시 그 일이 있고 난 뒤 어머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집으로 돌아간 지영 씨와 상도 씨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모습, 상도 씨가 아무 말 못하고 혀가 굳은 사람처럼 서 있던 모습 그러고 나면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영이는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저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야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하고 따뜻함을 다시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제 남편 친구와 그렇게 있었다니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시고 그 아이가 어머님 삶의 기댈 언덕이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을 겁니다. 혹시 그날 이후 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지영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요. 문을 열자 지영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울었던 사람 같았어요. 그 아이가 문턱을 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동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안 났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빈집처럼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그런 순간에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충격이 너무 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마음이 마비된 상태죠. 그때 어머님은 지영 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제 무릎을 붙잡고 울면서 어머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저 무섭다고요. 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있다가 입이 조금 열리더군요. 제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아, 너 지금 뭐가 가장 무섭니? 그러자 지영이가 눈물을 닦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어머님이 버릴까 봐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잘못은 잘못인데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아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다시 품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어머님, 그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옳고 그름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영 씨는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던가요? 그 아이는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상도 아저씨가 저희 아버님 같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남편이 출장가 있을 때면 집 수리도 도와주고 제가 혼자 있는 걸 불쌍하다고 그 말을 듣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의지에 빠진 거라는 걸 빈틈에 들어온 위로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그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롭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때리던지요. 저도 남편 떠나고 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이를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불쌍하다가도 다시 분노가 솟고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감정이 계속 흔들렸어요. 어머님,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외로움이 죄가 되는 순간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날 지영 씨와의 대화가 끝난 뒤 어머님 마음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영이를 용서해야 하나,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말하면 아들 인생이 무너질 거고, 말 안 하면 제 인생이 무너질 거고,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기 때문입니다. 지영이는 울면서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동씨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금이 가면 그 금이 다시 붙어도 흔적이 남는 법이잖아요. 머리로는 지영이를 이해하고 싶은데 가슴이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느끼는 복잡한 마음, 그 모든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과 배신, 애정과 분노, 연민과 상처,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님, 그 이후로 지영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지영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저 앞에서는 숨도 작게 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은 분명 잘못이에요. 누구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아들은 손주는 저희 가족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함께 흔들릴 것 같아서 차마 마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제동 씨 누군가 저의 마음을 좀 붙잡아 줬으면 해서요. 어머님 오늘 용기 내어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서 이 문제의 깊은 뿌리를 조금 더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천히 숨 고르시면서요. 여정, 어머님 조금 숨 고르셨나요?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어머님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그 후의 이야기, 어머님이 혼자 안고 계셨던 그 무거운 시간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동 씨 사실 그날 이후부터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지영이가 저에게 사죄했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문제는 그 아이만이 아니었어요. 상도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요. 상도 씨가 어머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사람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다시 들어올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였어요. 집 앞 감나무 아래에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가까이 오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여정 씨 얘기 좀 합시다. 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만 듣고도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말씀만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엔 말을 못했어요. 그저 문 밖에 서서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입술이 겨우 떨어졌죠. 여기 오지 마세요. 다시는 저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허무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이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며느리에게 빌려줬던 것들입니다. 돈과 기타 물건들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돈, 물건 그런 게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그 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관계까지 얽혀 있었다는 뜻이군요. 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요. 지영이가 저에게는 어머님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그 아이는 다른 쪽에서 위로를 찾고 또 다른 쪽에서 생활적인 도움까지 받고 있었다니 그걸 알고 나니까 지영이에 대한 걱정과 실망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갖는 불쌍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상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정 씨, 지영이는 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정말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 말이 저를 또 한 번 깊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나요? 지영 씨를 향한 마음이 더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래요. 제동 씨 사람이란 게 한 가지 감정만 갖고 살지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지영이가 너무 미웠어요. 왜 그랬니? 왜 하필 그 사람이었니? 이런 분노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 아이가 홀로 감당했을 외로움, 남편과 멀어졌을 때의 허전함, 아이를 키우며 느꼈을 부담감, 그런 걸 떠올리면 불쌍하기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봤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영이를 탓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까지 느껴졌어요. 내가 며느리를 더 잘 챙겨줬어야 했나.
더 자주 말 걸어주고 더 일찍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저를 매일 밤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깊은 상처였겠어요. 잘못을 한 며느리를 향해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가지는 일. 그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감정의 폭입니다. 그렇다면 상도 씨에게는 그 이후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뜻밖에도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상도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서 서로를 지워주세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무 많은 게 무너졌거든요. 가족 간의 신뢰, 며느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까지.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여정 씨, 저도 더는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마지막인 것처럼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 마음은 무거운데 오히려 더 조용해진 느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머님, 그 조용한 무서움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깊은 적막 같은 거죠. 그 후로 어머님과 지영 씨 사이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그게요. 제동 씨, 상도 씨가 떠난 후 지영이는 오히려 저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밥을 해오고 반찬을 챙겨오고 제가 잠깐 닝닝닝 닝닝닝 닝닝 하지만 그 아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제 눈에는 그 아이가 전에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상처난 모습으로만 보여요. 그 아이가 웃으면 왜인지 더 슬퍼 보이고 그 아이가 울면 제가 더 아프고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지금 지영이를 용서하고 싶은데 과연 그게 정말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버티려고 만들어낸 가짜 용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더 힘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 견디셨고 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어머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정 어머님 지금까지 들려주신 이야기만으로도 얼마나 큰 무게를 안고 살아오셨는지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숨이 깊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상처는 어떤 문제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잖아요. 어머님 혼자서 이걸 감당해 오셨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 지영 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아드님과의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드님이 어머님의 변화를 눈치채지는 않았나요? 네, 제동 씨, 그 아이는 저를 오래 본 만큼 제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알아채는 아들이에요. 지영이 일 이후에 제가 잘 웃지 않으니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다. 이게 거짓이라는 걸 저도 알았고 아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가만히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말 못하는 일 있으세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데를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의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아드님에게 다 전해졌던 거네요. 그 순간 마음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아들에게 엄마 많이 아프다. 네가 좀 붙잡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이 흔들릴 게 뻔하잖아요. 아들이 지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둘은 만난 지 오래됐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티며 결혼까지 갔어요. 아들이 항상 그랬어요. 엄마 지영이는 내 반쪽이에요. 그 아이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 따뜻함이 제게 칼처럼 꽂혀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면 아들의 반쪽이 부서지고 아들 자신도 무너지고 우리 가족 전체가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복받쳤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도저히 그런 칼을 들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춰야만 하는 상황. 그게 가장 잔인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지영 씨는 그 후 어머님께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지영이는 저를 보면 마치 죄인처럼 행동합니다. 밥을 차려와도 제가 젓가락을 들지 않으면 입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이러고 제가 조금만 한숨을 내쉬어도 어머님, 제가 또 잘못했나요? 이러면서 울먹여요. 저는 그런 모습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미워서도 그 아이를 벌주고 싶어서도 아니라 그 아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저를 실망시키고 저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 아이를 짓누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영이를 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바로 용서할 수도 없었고요. 어느 날은 지영이가 갑자기 저한테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다시는 그런 일 안 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들, 우리 가족을 위해 저도 다시 살려고 해요. 그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남잖아요. 머리로는 그 아이를 이해하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허락하지 않아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 파문은 가족 전체 마음에 번지게 됩니다. 지영 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어머님의 상처 또한 너무 크니까 쉽게 아물지 않는 거죠. 그럼 어머님 상도 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 지영 씨와 아드님 사이는 괜찮아 보였나요? 그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아들은 평소랑 똑같이 지영이를 사랑하고 챙기고 그 아이도 최대한 밝게 웃고 하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둘 사이가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다는 걸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지영이가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고 있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다가가서 어깨라도 토닥여주고 싶었는데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상도 씨가 떠올라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가까웠던 관계가 지금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님, 이건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군요. 어머님 마음, 며느리의 후회, 아들의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들, 정말로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제일 무서운 건 이 비밀이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 한다면 그 자체가 벌 같아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가족이 모두 부서질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버티고만 있습니다. 제가 무너져도 누구도 대신 무너질 수 없고 제가 참아도 누구도 대신 버틸 수 없어요. 그게 너무 고독합니다. 어머님 정말 오랫동안 혼자 버티셨습니다. 그 고독을 견디며 가족을 지키려고 한 마음, 저는 그게 어머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님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지점, 즉
어떻게 해야 가족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어머님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정 어머님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 한번 하실까요? 좋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서 품고 살아오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데 어머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지 좀 더 깊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제동 씨, 사실 이제부터가 제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는 부분이에요. 상도 씨와 지영이가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부터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이 움직이는데 저는 그 흐름 안에서 늘 거꾸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흔들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해요. 집안에서 지영이가 웃으면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의심하게 되고, 아들이 지영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둘 사이를 먹어치울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외쳤어요. 여정아, 넌 알고 있잖아. 이 웃음이 깨지기 전의 모습이라는 걸. 그게 너무 아팠어요. 어머님, 그 감정이 얼마나 무거울지 말씀만으로도 느껴집니다. 진실을 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때로는 가장 잔인한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동 씨. 그리고 더 힘든 건 지영이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아이는 잘해보려고 해요. 정말 열심히요. 과일을 사와서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어머님 힘들면 부르세요라고 말해요. 그 아이 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하면 그 아이가 울까봐,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상처받을까봐 가까이 다가가지도 멀리 밀어내지도 못하겠는 거에, 가끔은 둘이 마주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같은 공간인데 둘 사이엔 투명한 벽이 세워진 느낌이랄까요. 어머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거리는 더 멀게 느껴지는 거겠죠. 사랑했던 만큼 실망도 깊고 가까웠던 만큼 상처도 크게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영 씨의 남편인 아드님은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지는 않나요? 네, 아들이 눈치가 빠른 편이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지영이랑 뭔가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솟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훅 하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랬어요. 그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다.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못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따뜻해서 더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어머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가끔은 그 무게가 죄책감보다 더 참기 어렵죠.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정말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아들에게 숨기는 건 살아있는 동안 제 가슴을 찢어놓는 일이지만, 말하는 건 아들의 평생을 찢어놓는 일이니까요.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 반드시 상처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영이를 받아들이면 제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지영이를 밀어내면 아들이 상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제가 침묵하면 제 평생이 무너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제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들을 위해서, 지영이를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가끔은 제 존재가 가족 전체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 진실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요. 물론 정말 그런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그런 그림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제가 저를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요. 어머님,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외로운 마음에서 나온 건지 저는 압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죄가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단언컨대 이 상황에서 가장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면 가족 전체가 함께 쓰러집니다. 어머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감정의 무게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봅시다. 어머님,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마음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어머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정 씨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감정들이 쌓여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제 마음을 조금은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지영이 일 자체보다도 그 뒤로 제가 나답지 않게 변해버린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살 때도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고마움이 먼저였고, 늙어가며 몸이 아플 때도 그냥 운명이려니 했죠. 근데 이번 일 이후로는 저 안에서 낯선 감정이 자꾸 올라왔어요. 질투, 분노, 미움, 의심, 이런 감정들이요. 그 감정들이 저를 너무 낯설게 만들어요. 어머님의 그 솔직함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 감정들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어머님, 그 감정들 중에서 가장 어머님을 괴롭히는 건 어떤 건가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죄책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게 저를 갉아먹어요. 제가 지영이를 더 잘 챙겼더라면 그 아이가 외롭지 않았을까.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영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이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죽으면 이 비밀도 사라지는 거라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물론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런 그림이 스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고 제가 저를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홀로 너무 오래 아프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책감과 외로움 사이에 오래 머물면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건 어머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무서운 생각들, 그건 실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너무 외로울 때 나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 감정은 늘 마지막 순서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제 감정을 억누르는 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목이 꽉 막히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서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 평생 가족을 챙기고 남을 위로하는 역할만 하다가 이제 와서 제가 위로받고 싶다고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죄스럽던지.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사람다움이에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오히려 지금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참아온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힘들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 어머님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떠난 뒤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밥솥 뚜껑을 열어도 남편이 좋아하던 밥 냄새가 안 나고 TV를 켜도 둘이 나눴던 이야기의 소리가 안 나고 그때 저는 그저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랐어요. 여정 씨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살아갈 힘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 혼자 그 아픔을 견뎌야 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외로움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영이 일까지 터지면서 그 외로움이 다시 크게 흔들리는 거죠. 어머님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겪고도 이렇게 버티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가족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여성이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인간적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맞아요.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제가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태롭게 서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에게도 아들에게도 지영이에게도 저는 처음과는 달라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오히려 상처를 크게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자신이 너무 서러워요. 저는 왜 이렇게 착해야만 했을까요? 왜 남들보다 더 참아야 했을까요? 왜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야 했을까요? 그 질문이 요즘 계속 떠올라요. 어머님 그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어머님은 이미 스스로를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착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착함은 어머님에게 상처만 줍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선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버티고 계십니다. 여정 어머님, 지금까지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머님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요. 그 질문은 절망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뒤에 숨어 있는 어머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동 씨,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평생 자기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여정이는 착하다, 여정이는 참을성이 많다, 여정이는 남 걱정을 먼저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칭찬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더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해서도 남편 아이들 시댁 저보다 남을 먼저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이제야 좀 나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살진 못했어요. 결국 누군가를 위해 살던 버릇이 몸에 굳어 있었던 거죠. 어머님께서는 평생 타인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살아오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저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정아, 넌 언제까지 남만 챙기고 살래? 너는 대체 언제쯤 너 자신을 챙길 거니?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너무 뼈 아팠어요. 특히 지영이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존재해 왔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그런데 정작 여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 말씀이 정말 깊게 와닿습니다. 여정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다는 느낌 너무 잘 이해됩니다. 그럼 어머님,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건 어떤 선택을 해도 저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는 점이에요. 지영이를 용서하면 제가 참았던 감정들이 모두 묻히는 것 같고, 지영이를 멀리하면 아들의 행복이 무너지고 가족이 갈라질 것 같고, 어떤 쪽을 선택해도 제가 상처받는 건 같아요. 그리고 저를 더 무서운 곳으로 몰아가는 건 바로 이 감정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끝까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남편도 먼저 떠났고 아들도 자기 삶이 바빠서 저를 바라봐 줄 때가 적고, 그리고 지영이는 그 아이의 잘못이긴 하지만 결국 저를 가장 크게 아프게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느껴요. 내가 사라져도 그 누구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겠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물론 제가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순간순간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고독한 마음에서 나온 건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아드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드님은 비록 모르고 있는 진실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동 씨 그 말이 왜 이렇게 저를 울컥하게 할까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요즘은 제가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고 참음은 희생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신 건 참음에 가깝습니다. 그건 어머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죠. 반면 용서는 남을 위하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의 잘못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인 독을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용서하실 필요도 없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머님은 지금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그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야 합니다. 맞아요. 처음엔 지영이를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일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움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구나. 그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둘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는 알겠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제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 이제는 제 감정도 조금은 지켜야 한다는 거려.
맞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이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말해서 어머님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어머님 자신을 위한 삶말입니다. 저는요, 웃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고 싶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영이나 아들이 아닌 나를 조금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을 찢어놓는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저 스스로를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어머님은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어머님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가족과도 무너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정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웃고 싶어요. 그 말이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오래 웃음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왔는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그 웃음을 되찾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이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행복, 그 질문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네요. 사실 저는 이 나이에 큰 행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들이 평범하게 출근하고 지영이가 평범하게 집안일을 하고 저는 평범하게 아침 햇빛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하루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진실 때문에 가족의 모든 평범함이 거짓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게 되고, 지영이가 웃으면 저 웃음 뒤에 숨은 잘못이 언제 다시 가족을 흔들까 이런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요. 저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그 말씀 들으니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 같은 마음, 겉으로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계속 떨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요. 가장 기본적인 평온, 가장 사소한 일상의 안정, 그게 지금 어머님이 바라는 전부인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지금 큰 행복도 큰 기쁨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저 스스로도 감정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걸 지키는 게 지금 제 목표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길, 지금처럼 진실을 혼자서 품고 가는 길. 두 번째 길, 지영 씨와 아주 직접적으로 선과 경계를 정해서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 세 번째 길, 아들과도 차분히 대화를 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현실을 맞는 길. 그리고 이 중 어느 길도 정답이나 오답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길, 어머니 삶이 무너지지 않을 길이 정답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 마음은 어떤 길에 가장 가까운 것 같나요? 솔직히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본 길이에요. 진실을 가슴에 묻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너무 벅찼어요. 밤마다 숨 막히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아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길, 지영이와 선을 긋고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 이건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영이가 상처받을까봐 그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셋째 길 아들에게 말하는 것, 그건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아들이 상처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영이와 가정이 무너질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마음이 세 가지 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어머님은 이미 하나의 길로 조금씩 발을 내디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은 이름 붙이자면 경계를 세우는 길, 지영 씨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선명한 경계를 만들어서 어머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죠. 경계선 그 말이 생각보다 마음에 와닿네요. 지영이와 이전처럼 가족 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버릴 수도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럼 결국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그 관계는 예전처럼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한 사이입니다. 어머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너무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너무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원칙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거리 유지. 지영 씨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어머님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만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둘째, 의무적인 역할만 감당하기, 시댁 어른으로서의 역할, 손주,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그 이상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선을 넘는 순간 즉각 멈추기. 지영 씨가 어머님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려 하거나 죄책감으로 어머님에게 매달리면 즉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영아, 그 이야기는 너와 남편이 풀어야 할 문제야. 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머님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서 가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늘 용서하려면 전부 용서해야 한다. 멈추려면 전부 끊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니 가운데 길도 있네요. 그 길을 가는 게 어쩌면 가족 모두가 상처 덜 받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신 건 포기가 아니라 다시 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어머님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다음 단계는 어머님이 스스로를 더 이상 책임만 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님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가족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내셨습니다. 여정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바람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한 방향을 조금씩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앞으로 지영 씨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정말 어렵네요. 저는 사실 지영이를 완전히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순간의 충격, 그 배신감이 아직도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고 밀어낼 수도 없어요. 지영이는 아들의 아내이고 손주들의 엄마이고 저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지영이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지만 지금의 지영이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저에게 가능한 최선의 모습 같아요. 어머님 그 대답에서 정말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영 씨를 예전처럼 완전히 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 그건 용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머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예전처럼 깊게 의지하는 사이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 가족으로서의 예의와 책임을 지키는 사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죄책감 때문에 제 눈치를 보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가 울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미안해지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는 관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그건 절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모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상처가 깊을수록 거리를 두어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영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아드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그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에서 떠올라요. 아들은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저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이 진실을 말하는 건 제 손으로 그 아이를 찢어놓는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한다는 선택은 지금도 가장 먼 선택지입니다. 그럼 어머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침묵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진실이 아들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요. 물론 그 행복이 완벽한 진실 위에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알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점점 마음을 굳혀가고 있어요. 어머님, 그건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아들을 위한 선택이자 가정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겠네요. 그럼 어머님 스스로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머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속에 두 개의 감정이 맞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참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다른 하나는 나도 있다. 나도 한 사람이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 이 두 감정이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저는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으로 제가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지영이와 거리를 두고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친절해지겠다. 예를 들어 가끔은 하루를 온전히 혼자 보내보겠다든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했던 제 마음을 조금은 풀어보겠다든지 저도 저를 돌보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겠더라고요. 어머님, 그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은 지금 살기 위해 스스로를 선택하는 단계에 서 계신 겁니다. 사람은 상처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비로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님은 지금 그 길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걷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 모든 감정을 제 안에만 묻어두고 스스로를 더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동 씨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신 게 대단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영 씨와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정 어머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눈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어머님의 표정은 두려움, 죄책감, 혼란, 참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어머님은 여전히 아프지만 분명 조금은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그 단단함을 어떻게 현실에서 지켜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동 씨, 저도 이제 마음 정리를 조금씩 하고 싶어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머님의 일상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요즘 하루를 보내실 때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신가요? 가장 힘든 순간은 의외로 아침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차려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예전엔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저에게 연기해야 하는 장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웃으면 그 웃음이 가짜 같고 말을 하면 그 말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아침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이 밝음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님,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아침이 무거워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머님이 하루 중 가장 마음이 잠시라도 편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산책할 때예요.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동네 뒷산 산책길을 걸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제 표정을 읽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저한테는 잠시나마 여정이라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산책을 하다가 바람이 스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예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님만을 위한 시간,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처는 절대로 잊혀져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돌봐줘야 치유됩니다,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신 산책, 혼자만의 시간,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순간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지영 씨와의 관계를 현실에서 어떻게 다룰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지영이와 어떤 거리를 두어야 저도 상처받지 않고 가족도 무너지지 않을지 그 선을 내가 어떻게 그어야 할지 매일 생각하게 돼요. 어머님,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감정이 아니자 현실에서 어머님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영 씨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은 최소한, 사실은 최대한 감정적 대화는 지금 어머님에게 너무 위험해요. 지영 씨가 울거나 미안하다고 매달리거나 죄책감에 어머님에게 의지하려 하면 어머님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따라서 필요한 말만 사실 위주로만 하세요. 예를 들면 밥은 여기 둘게. 건강 챙겨라. 손주 데리고 와라.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감정은 지금 들여보낼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 선 넘는 순간 바로 멈추기. 지영 씨가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순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지영아, 그 이야기는 너와 남편이 풀어야 할 문제야.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어머님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 원칙, 관계 회복의 목표는 친밀함이 아니라 안정이다. 지영 씨와 다시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어머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상처가 깊은 관계에서는 친밀함보다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들으니까
조금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처럼 지영이를 딸같이 여기려고 억지로 노력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거리,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예전의 관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어머님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들이 아닌, 지영이가 아닌,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남은 생이 아무리 길지 않더라도 제가 저답게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좀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조용하고 평범하고 하지만 오롯이 나로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님, 그 말씀이 바로 회복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상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걸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회복이고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앞으로 어떤 작은 루틴과 습관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용기 내셨습니다. 여정 어머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걸어온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깊은 길을 지나고 있는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길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발걸음으로 어머님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과 새로운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내 마음을 위해 하고 있는 작은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조금은 있어요. 예전엔 일정이든 식사든 모두 며느리나 아들 중심으로 맞췄어요. 오늘은 애들이 오니까 반찬을 이렇게 해야겠다.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니까 자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마음이 잠잠해지고 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줘요. 예전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그게 바로 마음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큰 사건을 견디고 나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습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줍니다. 아침 햇살 차 한 잔, 산책길의 바람, 그런 조용한 순간들이 어머님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어머님이 꼭 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나 새로운 일상은 있나요? 사실 하나 있어요. 예전엔 취미라는 게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저 가족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처음 해보는 거라 괜히 민폐를 끼칠까 박업도 나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나요.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하는 일, 그런 걸 이제는 해보고 싶어요. 어머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건강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려운 게 아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허락을 이제 막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림을 배우든 꽃꽂이를 하든 기타를 배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여정이라는 사람으로서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일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사실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맞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조금씩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변화가 엄청난 겁니다. 어머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회복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혼자 버티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감당해 오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혼자가 아니기 위해 처음으로 내디딘 걸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안에 있는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천천히 꺼내주세요. 아들에게 전부 말하지는 않아도 작은 감정 정도는 조심스럽게 표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좀 힘들다. 마음이 조금 무겁다. 엄마도 가끔은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은 진실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마음을 지키는 말이에요. 그 말 참 많이 와닿아요. 저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늘 괜찮은 척만 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아들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오히려 아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웃어도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아들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조금씩 제 감정을 말해보려고 해요. 물론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힘들다는 건 조금은 말해도 되겠죠. 그럼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가정을 더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센 척하면 가족 모두가 어머님을 기둥처럼 대합니다. 기둥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기둥이 아닙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울고 쉬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이제는 조금은 기대도 되고 조금은 쉬어도 되는 존재라는 걸 가족에게 알려줘야 해요. 네, 이제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제가 먼저 저를 지키는 삶. 저도 저 자신에게 조금은 따뜻해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변화입니다. 여정 어머님, 이제 우리는 어머님이 다시 서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님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떤 의미로 채워나갈지,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바꾸어 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버티셨습니다. 여정 어머님, 이제 우리 이야기도 꽤 먼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님을 만났을 때는 가슴속 어디에도 앉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모든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프고 흔들리면서도 분명히 앞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앞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남은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면 좋을지, 어떤 의미로 채워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동 씨 처음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 마음을 살짝씩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남은 인생에 대해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이 과거의 어머님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말 속에 어머님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요. 여정아, 너 혼자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말을 과거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남편 떠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중간 사람으로 서 있고 저는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울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항상 나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울어도 눈물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참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과거의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도 힘들었다고 말해도 괜찮아. 너도 울어도 된다. 내 마음도 중요하다. 이 말들을 그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이 사실은 과거의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살리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 안에는 어머님 남은 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머님은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누구도 아닌 여정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삶, 애써 괜찮은 척하는 삶이 아니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는 삶. 어머님 혹시 그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았어요.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가 제 감정을 챙기면 혹시 그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위한 선택이 왠지 가족을 무너뜨리는 선택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요. 여전히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건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나를 챙기는 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서진 마음으로는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단단해진 마음이 되어야 아들을 지킬 수 있고 손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네요.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흔들리면 가족이 무너진다고 믿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먼저 단단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조금씩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살아갈 시간이 어떤 의미로 채워지면 좋을지 함께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제가 3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과거는 남겨두고 현재는 지키고 미래는 가볍게. 지금 어머님이 겪은 상처는 절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잊히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짊어진 채 미래까지 무겁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놓아두고 현재의 어머님 마음을 지키고 미래는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가볍게 걸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이동하기 이제부터. 어머님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 어머님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 그것만이 앞으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작은 루틴으로 마음을 지키기.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일상에 아주 작은 루틴만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 햇빛 보며 5분, 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으며 차 마시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기, 복지관 그림 수업 나가기, 하루 10분 나에게 쓰는 작은 메모 적기,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어머님 마음을 꽉 잡아주는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제동 씨 이 3가지 말이 마치 저를 살려주는 밧줄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는 법만 알고 있었지, 살아가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저로서 살아가는 시간 그걸 가져보고 싶어요. 어머님,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면 이제 충분합니다. 오늘 어머님의 이 말은 아마 이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일 겁니다. 나로서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선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셨습니다. 여정 어머님,
우리가 정말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어머님 마음은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계십니다. 오늘은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어머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머님, 지금의 마음 어떤가요? 음이 프로그램에 오기 전에는 제가 가진 감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어요. 마치 내 마음을 꺼내면 남들까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오랫동안 감춰두기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말해보니까 제 감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거나 나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아프고, 저도 상처받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씩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용서를 주지 못한 채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어른스럽지 못한 것도 아니,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흔들리는 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머님,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일이 어머님에게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라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 아이들 위해, 가정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았어요. 그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이었죠. 남편이 아플 때 제 감정은 뒤로 미뤄졌고, 아이들이 힘들 때 제 감정은 또 미뤄졌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아이의 감정 뒤로 제 감정은 또 밀렸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제가 한 번도 저를 주인공으로 세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처음으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지쳐있고, 나도 사랑받아야 하고, 나도 쉬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어머님,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감추다가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상처를 말하고 마주하고 해석하고 결국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어떤 치유보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일이 어머님에게 남긴 상처는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이제는 그 상처를 너무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지영이를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고 상도 씨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고 당황스럽고 그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처가 저를 더 솔직하게 만들고 더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처가 없을 때 저는 늘 참는 사람, 늘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상처가 생기고 나니까 저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졌어요. 나도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나도 위로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이 상처를 저를 무너뜨린 일이 아니라 저를 다시 살게 한 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제가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그게 바로 상처를 의미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머님의 선택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요.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조용하게, 조금은 나만을 위한 마음으로 가족 때문에 지치지 않고, 누구의 기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들 속에서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편안해지는 하루, 그런 날들을 하루라도 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지영이와의 관계도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한 거리 속에서
알맞게 유지하고 싶어요. 아들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주고 저에게는 그동안 못 줬던 사랑을 조금씩 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입니다. 어머님,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충분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됩니다. 어머님은 지금 그 문턱에 올라와 있으세요. 이제는 누구의 기대에 묶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어머님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길의 주인이 처음으로 여정 어머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제 마음속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이 이야기를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 마음을 꺼내놓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예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볼게요. 어머님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스스로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함께 걸었을 뿐이에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긴 여정을 어떻게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만들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정,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어머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쓰기 위한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쉼표를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머님, 먼저 이 긴 여정을 걸어온 지금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마음은 아직 조금 아프고 아직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달라요. 그땐 제가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을 어디에도 둘 데가 없어서 손에 쥐고도 붙잡을 길이 없던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예요. 어머님,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뒤흔드는 큰 변화입니다. 사람은 상처가 사라져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자기 안에서 안전하게 두는 곳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되는 거거든요. 어머님은 지금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긴 여정을 통해 어머님이 가장 크게 배운 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배운 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평생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남편이 아프면 제가 버텨야 했고, 아이들이 불안하면 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제가 참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묶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알았어요. 나도 흔들릴 수 있고 나도 무너질 수 있고 나도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약하고 저도 위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 그 말씀이 정말 깊은 깨달음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이 지금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어머님은 지영 씨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나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의 우리 관계는 너무 가까웠고 너무 의존적이었고 서로의 감정이 너무 깊이 얽혀 있었어요. 그 관계는 좋았던 만큼 상처도 컸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그때처럼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고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지영이는 아들의 아내이고 손주들의 엄마이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그게 제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서 지영이를 대하고 싶어요. 적당한 거리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 거리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고 적당한 거리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머님은 지금 그 거리의 감각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요? 아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고 아내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크고 그런 아이에게 이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 삶의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진실이 제가 짊어져야 할 운명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저 혼자 품고 가면 가족은 지켜지니까요. 물론 제 마음이 무겁지만 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 무거움이 낫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들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기대고 저도 제 감정을 조금은 솔직하게 말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다. 이런 말 정도는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서로에게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 말씀이 정말 존중스럽습니다. 침묵은 때로 무책임일 때도 있지만 오늘 어머님의 침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매우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 감정을 조금씩 열겠다는 말. 그건 어머님이 앞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정 어머님이라는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제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여정이라는 사람으로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늘 책임지고 늘 희생하고 늘 참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로서 존재하고 싶어요.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아마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예요. 어머님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머님의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에서 시작했지만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정이라는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지금부터는 그 회복의 길을 어머님이 스스로 걸어가실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이 긴 여정이 어떤 의미로 끝을 맺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머니 마음에 편안한 쉼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머님.